안녕하세요. 오늘은 숙문고등학교 현대물리학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의 특강 중에서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번 특강에서 양자역학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슈레딩거 방정식이었죠. 오늘은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봤죠.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처음에 슈레딩거가 어찌어찌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그 슈레딩거 방정식만으로 무엇을? 류드베리 공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어땠습니까? 뉴턴 역학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어땠어요?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가정을 이용했었죠. 그런데 어찌어찌 구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는 아무 가정도 필요 없이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가능한 에너지 고유값이 나오는데, 그 에너지 고유값이 바로 우리가 수소 원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구했던 EN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EN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 류드베리 공식을 바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의문이 있었습니까? 양자역학이 행렬로도 표시가 됐고 미분 방정식으로도 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의 이론 체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제대로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을 새로 만들면서 파동함수, 상태 벡터 또는 캣 벡터라고 하는 새로운 양, 그리고 연산자라고 하는 새로운 양을 도입하면서 그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했을 때, 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걸 실제 문제에서 측정한 값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데서부터 이론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그런 양자역학에서 구한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정해야지 되는데, 그 방법이 언제 정해졌냐면 바로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나와서 1930년 정도까지 그게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그 코펜하겐 해석에 이제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슈레딩거가 제안한 것이 바로 이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불합리한 점의 하나로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건 지금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꼬부랑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거가 편미분 기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미분 방정식에는 분모에 있는 변수가 독립변수고, 분자에 있는 변수, 이건 푸사이가 이제 분자에 있는 변수인데 이게 종속변수고,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죠. x도 있고 t도 있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t 하나뿐입니다. 근데 여기는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x로 미분할 때는 t는 상수처럼 취급하고, t로 미분할 때는 x를 상수처럼 취급하는 거, 이게 바로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편미분 방정식은 바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독립변수가 하나인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놔야지 풀 수 있는데, 그렇게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변수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방정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우변에는 요 연산자, 요 종속 변수에다 뭐 하는 거, 이게 바로 t밖에 없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종속 변수를 빼놓고 나머지는 x밖에 없죠. 이렇게 독립 변수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 언제든지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변수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들은 다 미리 정해진 것인데, 문제마다 무엇이 다를 수가 있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X에만 의존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특히 원자 내부에서는 X에만 의존하는데 인위적인 상호작용의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상호작용을 해줄 경우에 이때는 시간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시간에 의존한다면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X에만 의존하니까 여기는 X에만 의존하는 연산자, 여기는 T에만 의존하는 연산자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변수 분리가 되고, 변수 분리가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뜻이냐면 우리가 답으로 구하는 파동함수 X와 T의 함수를 X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의 곱으로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원식에다 대입한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어떤 결과를 갖냐면 이런 결과를 갖습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다 푸사이 F를 대입해 가지고 푸사이 F로 나눌 것 같으면 여기에 F 있는 거는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요 T를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F 그대로 남고 F로 나눠지고, 여기서는 푸사이 X의 함수는 바깥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X가 있고 푸사이 X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종소병수까지 합해서 요건 몽땅 무엇만의 함수입니까? T만의 함수입니다. 요건 몽땅 무엇만의 함수입니까? X만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X하고 T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어떤 X값일 때 요 전체 대입했더니 어떤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 놈하고 같으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T값에서나 같이 T값을 바꾸면 그것도 같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요 두 개가 같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다 이렇게 X를 대입하고 미분하고 했더니 그게 어떤 상수고, 이것도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상수다라고 하면 요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똑같은 상수야지 같겠죠. 이걸 2라는 상수로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식이 두 개가 생깁니다. 요 앞에 있는 게 2하고 같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 생기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독립변수가 하나죠. 독립변수가 하나인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미분 기호도 이제 여기 꼭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긴 게 아니라 D로 이제 딱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슈레딩거 방정식 중에서 공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걸 시간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걸 2하고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F를 여기다 곱합니다. 그러면 어떠해요? 자, 이런 식이 되죠. 이건 T 방정식입니다. 시간 방정식인데 이렇게 방정식이 두 개가 되고, 이걸 따로따로 풀어서 FT를 구하고 푸사이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를 우리가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 방정식은 풀기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방정식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문제냐라는 걸 정해준다고 그랬죠. 나머지 부분은 문제마다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시스템, 대상,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는 건 모든 문제가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요거의 풀이로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주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 적분으로 풀기 위해서 자, 요런 걸로 고쳐 놓습니다. 저 F는 F만으로 T는 T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적분하는 거죠. 양분을 적분할 때 이 적분 구간이 뭔가 맞아 떨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F값을 F0라고 하고 시간이 T일 때 F값을 FT라고 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걸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걸 적분하면 여기서는 로그가 나오죠. ln 자연대수.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꼴이 구하고, 이게 바로 시간 방정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시간 방정식의 풀이는 어떤 문제나 이렇게 다 똑같다. 아주 재밌죠. 그리고 공간 방정식을 이제 풀 텐데, 공간 방정식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야지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고유값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푸사이 X에다가 어떤 연산자를 했더니 또 푸사이 X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를 곱했습니다. 이게 고유값 방정식이고, 이 고유값 방정식인데, 자, 이 방정식은 풀면 경계 조건에 따라서 이 방정식, 이 어떤 이 값이 특별한 이 값에서만 풀이를 갖는다고 하는 건 푸사이 X가 모든 X 영역에서 유한한 값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풀어봐
풀어봤더니 어떤 x에서 무한대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풀이를 구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무한대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식을 보면 여기다 2라고 했는데 이 2라는 게 시간 방정식뿐 아니라 공간 방정식에도 이용이 되는데 이 공간 방정식으로부터 2가 어떤 특별한 값에서만 성립한다. 그 특별한 값을 E1, E2, E3라고 하면 이게 바로 에너지 고유값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E1일 때 구한 푸사 E1, E2일 때 구한 푸사 E2 이런 것들이 이제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풀이를 푸사 E1, 푸사 E2, 푸사 E3 이런 게 대입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 무슨 얘기냐면 EN일 때 여기 요 숫자가 EN이라고 하고 풀어서 구한 풀이가 푸사 N인데 그런 것은 N은 1, 2, 3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공간 방정식만의 풀이니까 우리 전체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으면 요놈의 풀이를 어떻게 놓는다고 그랬어요? 요 두 개를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개 곱한 건데 여기 E 값이 다르니까 여기는 푸사 N하고 여기다 EN 값을 이렇게 대입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라지 푸사 N이 이거라고 한다면 요 라지 푸사 N이 1일 때도 이렇게 해서 요거에 풀이가 되고 2일 때도 풀이가 되고 3일 때도 풀이가 되고 이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 이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특별한 종류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어떤 종류의 미분 방정식이냐면 좌변을 우변을 좌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꼴로 바꿨어요. 그러면 요건 지금 종속 변수죠. 요 종속 변수고 그 앞에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여기에 적용하는 미분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 연산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 이렇게 쓰고 종속 변수가 안 들어있는 항은 하나도 없을 때 이게 0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속 변수가 1차만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종속 변수가 푸사의 제곱이라는 항이 미분 방정식이 없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변이 제로라고 하는 걸 동차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안 들어가 있는 항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은 아주 재미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런 미분 방정식인데 풀이가 여러 개라고 그랬죠. 근데 푸사의 1도 풀이고 푸사의 2도 풀이면 그것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더해 놓은 것도 역시 풀이다. 이렇게 상수를 곱해서 더한 걸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풀이다. 이 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푸사의 1을 대입했더니 여기 0이 나오더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푸사의 2를 대입했더니 이게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걸 대입해도 C1 푸사의 1 더하기 C2 푸사의 2를 대입해도 역시 0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건 금방 증명이 되죠. 그래서 L 푸사의 1도 0이고 L 푸사의 2가 0이면 요 놈을 대입했을 때 다시 말하면 L 푸사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푸사의를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C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요 L 푸사의 1은 0이죠. L 푸사의 2도 0이죠.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우리 뭘 알았습니까?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면 풀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풀이의 선형 조합도 선형 조합이란 상수를 곱해서 다 더한 것도 역시 풀이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풀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n이든지 이건 어떤 n이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풀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풀이들을 전부 더하고 앞에다가 상수를 곱했습니다. 이거 다 쓰기 뭐하니까 이렇게 더하기 표시하면 좋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요것들이 풀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 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다 일반 풀인데 여기다가 정해지지 않은 상수를 이렇게 잔뜩 곱혀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CN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풀이를 구하면 이 풀이는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이용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CN은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옛날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거시세계에서 똑같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역시 이제 미분 방정식이니까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자유낙하 문제. 자유낙하 문제는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래서 위쪽을 플러스 X라고 정하면 힘은 마이너스 mg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mg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xt하고 이제 vt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임의의 상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뭐냐면 a와 b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원식을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서 구합니까? 여기는 독립변수가 시간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으로 구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제로일 때 이제 x값을 알면, 여기서 시간이 제로일 때 x값을 알면 뭐가 정해집니까? p가 딱 정해지죠. 시간이 제로일 때 속도값을 알면 어떻게 하면 여기다 제로 대입하면 a가 이렇게 정해지죠. 이렇게 초기 조건을 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상수를 구하면 이제 구하는 풀이를 딱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은 무엇으로 이제 구하냐면 초기 조건으로 상수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서 1번 풀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 풀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서 초기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이라는 바로 뭡니까? t는 0일 때의 조건이 초기 조건이죠. 그래서 t는 0일 때는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 익스포넨셜 있는 항이 1이 되죠.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그 시간이 의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fx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0일 때의 파동함수를 알면 그러면 cn을 모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과 2를 종합할 것 같으면 뭘 알 수 있어요?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뭐가 됩니까? 자, 요거 cn에서 다 더하는 것이 fx라고 하는 거죠. 요 식 하나 가지면 모든 c 값을 다 구할 수 있는데 정말 구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죠.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있으면 식 하나 있고 모르는 거 2개 있으면 식 2개 있어야지 결정이 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데는 엄청 많은데 식은 어떻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양자역학에서뿐 아니라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도 이런 테크닉을 이용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의 양변에다가 뭘 곱하냐면 요게 바로 뭐예요? 공간 방정, 푸사의 L이라고 하는 건 공간 방정식의 고유함수였죠. 그래서 그 푸사의 L에다가 다른 걸 또 하나 곱합니다. 여기다가 푸사의 N 스타를 곱하고 전 공간에서 적분을 하면 우리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적분을 했습니다. 양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양변 여기다 푸사 N 곱하고 여기다 푸사 N 곱해서 모든 공간에서 적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고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바로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푸사의 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 공간 방정식의 고유함수니까 고유함수 사이는 무엇을 만족하냐면 우리 지난 특강에서 배웠습니다.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그래서 n번째 고유 상태하고 l번째 고유 상태의 내적은 델타 NL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요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바로 푸사의 LX입니다. 요건 바로 무엇입니까? 푸사의 NX의 스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델타 NL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이용합니까? 저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델타 NL이 되는 거예요. 요게 델타 NL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델타 NL인데 요거 L에 대해서 다 더하면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자, L에 대해서 다 더하면 요 L을 N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CN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요 CN이 다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CN은 우리 시간이 0일 때의 파동함수를 알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적분한 공식 가지고 CN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 CN을 다 구했으니까 어땠어요? 우리 이제 일반 풀이가 아니라 문제마다란 초기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풀이를 이제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 조건에 부합하는 풀이를 구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 먹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일반 풀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풀이는 요 CN 아직 모르는데 전개상수를 구하면 우리 문제에 합당한 걸 구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동함수를 이제 완벽하게 구했으면 이 파동함수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측정되는 양이 아니라 실제하는 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포텐셜 VXR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측정되는 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요 놈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건 뭐냐면 확률 밀도다. 확률 밀도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변수가 연속적인 거에 대한 확률을 확률 밀도라고 하죠. 그래서 연속적인 거는 dx만의 구간에 존재할 확률은 여기다 dx를 곱하면 이게 확률이 됩니다. 어떤 dx입니까? x 더하기 dx 사이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복소수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하니까 아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이거 조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소수는 이제 실수와 허수가 같이 합해 있는 거죠. 허수는 뭡니까? 제곱하면 0보다 작은 수고, 특히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i를 어떻게 쓰냐면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죠.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로,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A가 복소수라고 하면 실수인 A와 B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 I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I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이런 복소수가 있으면 그 복소수의 켤레가 되는, 서로 쌍이 되는 그런 복소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A 더하기 BI의 복소 켤레는 A-BI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A하고 A 스타를 하면 그러면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가지고 0보다 큰 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바로 이렇게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 스타의 루트를 씌운 거, 이걸 갖다가 복소수의 절대값이라 또는 복소수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이죠. 특히 복소수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크기가 1인 복소수. 크기가 1인 복소수는 복소 평면에서 X축을 실수축이라고 하고 Y축을 허수축이라고 하면 거기서 크기가 1인 원을 그릴 수가 있죠. 이걸 복소 평면의 원에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 그러면 실수 부분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허수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놈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1이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는 단위 복소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냐면 정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스테이시라고 하는데, 정상 상태는 우리 고전 물리학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상태가 또는 무엇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똑같으면 그걸 정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파동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파동함수가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 상태 중 하나면 정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사의 XT가 여기에 고유함수 중에 하나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반 풀이에서는 어땠어요? 일반 풀이에서는 여러 개가 다 있고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우리 초기 조건으로 정했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딱 있으면 이 파동함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시간에 의존하죠. 근데 이 파동함수는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동함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오로지 어떤 입자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확률을 구하는데 사용할 뿐이지, 그게 그 상태,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파동함수는 시간에 직접 의존하지만 여기 의존하죠. 근데 측정되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떤 상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려면 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로부터 구한 확률 밀도를 봐야 되겠죠. 확률 밀도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요거에 이 앞에 있는 시간에 의존한 부분은 크기가 1이니까, 그 절대값 제곱하면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파동함수 전체를 제곱하면 요놈의 제곱 곱하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X만의 함수고, 이건 시간이 흐르더라도 똑같은 값을 유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고유 상태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 상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중첩된 상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중첩된다고 하죠. 이 중첩된 상태는 아무 파동함수나 그냥 중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봤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정해지는 건 무엇이 정해지면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포텐셜 에너지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들끼리
그래서 그 방정식의 풀이가 되면, 풀이가 여러 개면 그 풀이를 선형조합한 것도 또 풀이다. 그래서 중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어떤 A라는 문제에서의 파동함수고 여기 있는 B라는 문제에서의 파동함수가 중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중첩되지가 않습니다. 중첩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중첩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파동함수가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 상태 중 두 개가 있는 경우 그 고유 상태들끼리 이제 중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A라는 상태하고 B라는 상태하고 두 개가 있는 상태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초기 조건의 경우가 여기 없는 초기 조건 T는 0일 때 푸사의 A하고 푸사의 B가 절반씩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 요거 exponential 마이너스 h바분의 AT고 요거는 마이너스 h바분의 IEBT고 EA하고 EB가 지금 다르죠. 요 두 개를 이렇게 더해놨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확률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놈의 확률 밀도를 제곱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제곱하면 이제 여러 항이 나옵니다. 이 전체를 제곱하면 요거의 제곱 나오고 요거의 제곱 나오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지죠. 근데 여기서 요 전체를 복소 켤레를 만든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저렇게 곱한 거에서 전부 몇 개가 나오냐면 4개의 항이 나오는데 그 4개의 항이 처음에 2개 항은 여기 있고 나머지 2개 항은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중첩된 상태의 확률 밀도는 이렇게 시간에 바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요게 바로 여기 오메가 t나 마찬가지 요게 오메가입니다. 요게 오메가. 그래서 각진동수가 h바분의 2a 빼기 2b인 그런 각진동수로 밀도 변화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풀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만 이제 중첩이 되면 이렇죠. 더 여러 개가 중첩이 되면 이제 더 복잡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중첩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서로 다른 파동함수가 중첩되는 것이지 그것도 초기 조건에 그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 중첩해 있는 것이지 아무 파동함수나 그냥 파동함수는 다 중첩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물리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자역학의 운동법칙, 일반적인 운동법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푸사이를 구하면 이 푸사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저에서 구하는데 이 푸사이는 이 상태 벡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걸 풀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 벡터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물리량에 대한 연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물리량에 대한 연산자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물리량을 표현하는 고전 물리학의 표현식이 있으면 그 고전 물리학의 그 물리량에 대한 표현식은 전부 다 위치와 선운동량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위치 자리에 위치 연산자를 그다음에 선운동량 자리에 선운동량 연산자를 대입하면 그러면 그 물리량의 연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위치 기저에서 대표한다면 위치 연산자는 그냥 x 이렇게 쓴 거고 그다음에 선운동량 연산자는 마이너스 ih바 파샬 x분의 파샬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에 왜 편미분교가 있냐면 자 이때는 어때요? 독립변수가 다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미분교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리량 Q라고 하는 물리량은 측정된 값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이런 기대값으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Q 연산자입니다. 요 푸사이는 상태 벡터죠. 슈레딩거 방정식 또는 운동 법칙을 풀어서 구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다 푸사이를 다시 곱하면 그러면 Q에 대한 기대값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 거의세계에서는 그 어떤 Q라는 물리량에 대한 평균값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Q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Q의 기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Q라는 연산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연산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연산자의 고유 벡터가 있고 고유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쓴 거는 어떤 연산자든지 요 Q에는 고유 벡터고 그 앞에 있는 Q에는 고유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에 대한 연산자든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리량 연산자의 고유 벡터가 있고
고유값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고유 벡터는 무엇을 만족합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반드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 그랬죠. 오소노멀 프로퍼티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하기로 하겠습니다. 요 기대값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합니다. 어디다 이용하냐면, 여기 요 사이사이 요 막대기 있는 데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자, 요거 1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놈은 n에 대해서 이제 다 더했고, 요건 n 프라임에 대해서 다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텐데, 뭘 가지고 계산하냐면, 먼저 맨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뭘 이용하냐면, 자, 요거 연산자 Q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합니다. 요 부분에서 요 두 개만 먼저 쓰는 거예요. 요 두 개만 먼저 쓰면 Q 연산자 QN 프라임은 QN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고유값이니까 이제 연산자가 아니니까 아무 데나 옮겨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럼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요 놈은 오소노멀 프로퍼티에서 델타 nn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요거 델타 nn 프라임이 된 거,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델타 nn 프라임 한 다음에 n 프라임에 대해서 다 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 n 프라임 있는 자리는 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n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여기서 바꿀 건 뭐 있어요? 자, 여기는 n 프라임만 n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서로 복소혈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나옵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느냐. 자, 요거의 Q의 기대값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떤 상태 벡터가 푸사인 이런 상태에서 연산자 Q를 이제 측정을 할 것 같으면 뭐가 측정이 되냐면 반드시 Q의 고유값이 측정된다고 하는 건, 아무 값이나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값 중에 하나만 측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유값이 측정될 확률이 바로 요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시색에서 어떤 값이 있고 그 값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그게 바로 평균이 되죠.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 해석의 두 번째는 뭐냐면, 상태 벡터 푸사에서 Q를 한번 측정합니다.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의 상태 벡터는 Q의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로 콜랩스한다, 이렇게. 콜랩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붕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QN만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측정하면, 이게 상태 벡터가 QN이 됐으니까 이제 Q를 측정하면 뭐만 측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고유값 QN이 측정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콜랩스는 붕괴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상태 벡터가 어떤 고유 벡터로 붕괴한다고 하는 게 성수대교가 붕괴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붕괴한다는 뜻은 아니라 하나로 정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바뀐다는 뜻이고, 그게 귀착한다는 뜻이고, 하나로 정해진다. 여러 개의 측정 가능한 고유 벡터 고유값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측정하면 그 하나 값으로 정해지고, 이제 딱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뭐 다른 물리량인데, 우리 잘 이용하는 위치 연산자의 기대값도 한번 해보겠어요. 이 위치 연산자의 기대값을 우리가 구하면 맨 앞에서 코펜하겐 해석 때 한 게 나옵니다. 위치 연산자는 뭐겠습니까? 위치 연산자는 위치 연산자의 고유값이 x이고 고유 벡터가 x 캣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위치 연산자의 특징이 뭐냐면 x라는 고유값이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 연산자가 있으면 이것의 고유 벡터는 뭘 만족하냐면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고유값의 경우에는 크로네카 델타가 디락 델타가 됩니다. 델타 x-x 프라임. 그리고 더하기가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할 때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집어넣어요? 자, 요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을 합니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뭘 이용하겠어요? 네, 요 맨 가운데 있는 걸 한번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걸 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걸 하면 요거 위치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요거 x 프라임
X 프라임 캣이 뭐가 돼요? 요 놈이 X 프라임이 앞으로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돼요? 요건 델타, 디락 델타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 되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적분을 하는데 X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하면 X 프라임 자리가 X로 다 바뀌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이렇게 바뀌면 요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동함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파동함수의 스타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렇게 파동함수가 제곱이 되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X라는 위치가 위치 X가 측정될 확률이 요 놈하고 같다. 요 파동함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게 맨 처음에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한 거죠. 그래서 위치 연산자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펜하겐 해석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벡터가 푸사인 상태에서 위치 연산자 X를 측정할 것 같으면 X의 고유값 중 하나가 X가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측정될 확률 밀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X를 측정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러면 X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이 상태 벡터가 X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콜랩스한다. 아까하고 똑같죠. 그냥 Q가 X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때 콜랩스는 붕괴한다 또는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로 정해지니까 이제 드디어 슈레딩거 고양이로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 양자역학의 이론 체계가 수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25년이 바로 이제 양자역학의 첫 번째 법칙이 이제 구해진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행렬로 표현해서 양자역학의 첫 번째 수학적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렬역학이라고 했죠. 그리고 1926년에 슈레딩거가 어찌어찌 해서 이제 파동방정식과 비슷한 형태로 파동역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근데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리드베리 공식에 해당하는 에너지 고유값이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다 수소 원자에 대해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자역학의 법칙이 하나는 행렬로 표현되고 또 하나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됐다고 하는 게 당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행렬로 표현됐을 때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계는 뭐든지 다 불연속적이고 막 입자고 그러니까 행렬로 표현되는 게 마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분 방정식이란 뭐냐면 바로 연속적인 걸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미분은 연속적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불연속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곧 이어서 이제 폴 디락하고 폰 노이만이 양자역학의 수학적 이론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특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고, 그래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은 똑같은 운동 법칙을 어떤 기조에서 표현하느냐만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자역학이 나오고 파동함수를 구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1927년에 솔베이 회의가 이제 유럽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특히 기초과학을 하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초기의 솔베이 회의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솔베이 회의하고 기념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볼 것 같으면 아인슈타인이 그 뼈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1927년 5차 솔베이 회의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맨 가운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전에 뭐 2차, 3차 이런 솔베이 회의에서는 누가 맨 가운데 딱 앉아 있냐면 누가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로렌츠가 맨 가운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옆에 뭐 퀴리 부인도 있고 뭐 이제 슈레딩거도 저 뒤에 있고 뭐 이런데 이제 1927년에는 아인슈타인이 맨 가운데 있고 이제 그 옆에 로렌츠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유명한 논쟁이 벌어지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대해서 불만이었죠. 인정을 안 했죠. 도대체 어떻게 자연현상이 확률로 정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유명하게 어떻게 신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자연법칙을 이제 해석하게 만들겠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보어가 신 보고 주사위를 던지라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보어의 답변이 유명합니다. 근데 보어는
사실은 이게 빨리빨리 이게 재치가 막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느린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베이 회의가 여러 날 했는데 솔베이 회의 나올 때마다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양자역학이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하루 동안 생각해가지고 보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보호가 답변합니다. 항상 나중에 답변을 해가지고 그 답변을 해서 보호가 항상 이제 승리한 쪽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논쟁을 계속한 것이죠. 그리고 1930년대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으로 확립이 된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을 적용할 때 코펜하겐 해석이 아니면 다른 해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935년에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제는 유명한 EPR 논문을 통해서 코펜하겐 해석의 확률적 본질에 반대해가지고 양자역학에 결함이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궤를 같이 해서 특히 코펜하겐 해석에서 파동함수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슈레딩거가 고양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코펜하겐 해석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슈레딩거 사고 실험은 뭐였습니까? 보기 전까지는 살아있고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인데 어떤 거였냐면 설정은 이렇습니다. 밀폐된 상자에 고양이가 있고 방사성 원소가 있고 방사성 검출구가 있고 독약이 된 병이 있고 망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소가 정해진 시간 안에 붕괴할 확률이 50%인데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볼 때 절반은 붕괴가 됐든지 절반은 붕괴가 안 됐는데 이건 이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 방사성 원소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망치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병을 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적으로 거시세계의 일이지만 확률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을 깨면 고양이는 죽습니다. 병을 안 깨면 고양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살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 있을 확률도 있고 죽어 있을 확률도 있다. 이거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방사성 원소는 관측될 때까지 붕괴 전 상태와 붕괴 후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이상한 결과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제기한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에 대한 의문입니다. 미세계에 적용한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를 고양이하고 같은 거시세계 대상으로 일반화할 때 발생하는 직관에 반하는 측면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 역할에 대한 의문입니다. 미세계의 중첩 상태가 관찰되기 전에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로 있다가 우리 코펜하겐 해석이었죠. 여러 가지 이제 고유값 중에 하나가 이제 측정될 수가 있는데 딱 이제 측정이 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그 고유값 중에 하나로 딱 이제 정해지고 상태 벡터도 그 고유 벡터로 딱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고양이의 생사 여부가 상자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고 관찰자에서 정해지는 아주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다고 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을 거시세계로 이제 확장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어떤 기조가 있었냐면 특히 슈레딩거가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자, 그 전까지 19세기 말까지 어땠습니까? 뉴턴 역학 또는 고전 물리학이 굉장했죠. 그런데 고전 물리학의 이론 체계로는 원자 내부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양자역학이 원자 내부 세계를 성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은 고전 역학을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이 양자역학을 일반화시키면 거시세계도 설명할 수가 있어서 양자역학이 진정한 기본 원리이고 우리 거시세계의 고전 물리학은 진정한 원리에 대한 근사법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특상대성 이론도 비슷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고전 역학
또는 갈릴레의 변화는 근사적이고 이제 특상대성 이론이 진짜인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특상대성 이론을 근사적으로 하니까 갈릴레의 변화에 나왔죠. 여기서도 양자역학이 진짜고 그걸 확장하면 이제 우리 거시세계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코페나겐 해석은 거시세계로 이제 일반화했을 때 아주 이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만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코페나겐 해석과 슈레딩거 주장을 이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이렇습니다. 우리 파동함수 또는 상태 벡터가 실제 상태를 대표하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페나겐 해석에서는 파동함수는 실제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페나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슈레딩거는 파동함수가 실제 상태를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파동함수마다 실제 상태의 꼬리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꼬리표가 있다면 그 파동함수가 바로 실제 상태의 존재를 대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파동함수의 붕괴, 이건 무엇입니까? 관찰을 하면 하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서 코페나겐 해석은 그거를 옳다고 생각했는데 슈레딩거는 관찰과 함께 파동함수가 하나로 정해진다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페나겐 해석과 슈레딩거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니까 두 개가 뭐 일부는 이게 맞고 일부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입니까? 요게 맞으면 요게 틀리고 요게 맞으면 요게 틀린 거죠. 자, 이건 어떨 때 이런 게 제안이 됐냐면 양자역학이 처음 나오고 이 양자역학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양자역학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해결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누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누가 이겼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양자역학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뉴턴 역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상대성 이론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의 만유인력 법칙. 원래 뉴턴 역학의 만유인력 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며 운동한다는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듣는 이야기로는 뉴턴이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행성이 타원 궤도를 이제 운동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만유인력이다. 그리고 만유인력을 받는 만유인력이다라고 하는 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인력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힘을 받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1687년에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법칙을 제안하면서 행성 궤도 문제가 해결되고 처음엔 그거 해결해가지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게 행성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계가 거시세계의 문제를 대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하니까 모든 거시세계의 자연현상이 그걸로 설명이 됐죠. 그건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처음 이것이 제안됐을 때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특히 만유인력 법칙. 당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힘이라고 하는 건 접촉해야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 이게 원격 힘이고 사실 우리가 기본힘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기본힘 4가지는 원격 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할 때는 세게 때리면 센 힘이 작용하겠죠. 근데 접촉하지 않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뭔가 마술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거죠. 만유인력은 질량 때문에 이놈이 질량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힘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은 전하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원격힘이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인식, 힘은 접촉해야지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시작한 인식에 위배됐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코페나겐 해석을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어땠냐? 기독교에서는 어땠냐면 접촉하지 않은 힘의 작용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도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석이죠. 근데 17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자석이 있으면 이거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숨겼습니다. 그 광에다 갖다 놨습니다. 광에다 갖다 놓고 어떠냐? 여기 지금 사탄이 있으니까 그 사탄 못 나오게 거기다가 마늘을 갖다 쫙 챙겨놨어요. 왜? 사탄이 마늘을 싫어하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럼 어때요? 사탄이 꼼짝 못 하겠죠. 이거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석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늦게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 좋은 나침반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는 1705년에 뉴턴 역학이 진짜 옳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게 바로 뭐냐면 헬리가 그 뉴턴 역학이 옳은지 그런지는 일반 사람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혜성이라고 하는 게 가끔 하늘에 막 별이 쫙 나타나가지고 빛나면서 쫙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3주 있다 없어지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혜성이 나타나면 그게 신이 기독교에서는 신 딱 하나 있죠. 신이 인간한테 앞으로 올 재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혜성이 나타나니까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혜성이 나타나니까 전염병이 생기다든지 당시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혜성이 나타나니까 막 비가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든지. 근데 혜성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한 번씩은 다 일어나겠죠. 근데 1705년에 헬리가 이제 뉴턴 역학에 근거해가지고 지난번에 나온 혜성의 자료로부터 다음번 혜성은 1758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겠습니까? 혜성이 온다고 해서 막 불불 떠지는 않았겠죠. 사실은 헬리는 1758년 되기 훨씬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격힘 1785년에 다른 원격힘을 또 발견했죠. 그뿐 아니라 1846년에는 뉴턴 역학에 근거해서 새로운 행성인 해왕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견된 천왕성의 궤도를 하다가 이 천왕성의 궤도가 다른 행성이 있어야지만 그리는 궤도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리베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자 어디에 지금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자기는 지금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갈레라고 하는 독일의 천문대 대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30분 만에 이 해왕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 이제 뉴턴 역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누구도 그 원격 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자, 100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상대성 이론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특강에서 본 것처럼 광속 불변하고 상대성 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특상대성 이론이 제안이 됐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특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써 4차원 시공간을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주장, 그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주장 또는 빛의 매질인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 팽창 기수축 이런 것들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계속 있었냐면 광속 불변 이거 진짜로 확인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광속 불변 그 가짜야 뭐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원자시계의 출현으로 이제 1905년에는 그 특상대성 이론을 사고 실험에 의해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실험할 수가 없었죠. 근데 원자시계는 어떻습니까? 그 속력이 광속처럼 빠르지 않더라도 속력이 충분히 느리더라도 특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상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저기는 인공위성에서 시간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시간 신호를 보낸 거 가지고 이제 자동차의 위치를 정하는데 만약에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 효과를 집어넣지 않으면 내 차 위치 제대로 못 정합니다. 조금 있으면 저 바깥으로 삐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건 특상대성 이론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특성대성 이론의 위치는 어떠냐면 특성대성 이론은 진리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먼저 특성대성 이론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에 특성대성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론에 이제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성대성 이론의 이론이 모두 옳다고 하는 게 확인된 다음에 광속불변이 진짜로 성립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측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측정해도 이제 옳다고 나오겠지만 그 광속불변도 당연히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광속불변에 근거한 특성대성 이론이 모든 점에서 옳았기 때문에 광속불변도 옳다. 우리 이렇게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도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이론이 수립되고 나서 양자역학에서 새롭게 도입한 개념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1927년 파동함수는 실제 상태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물리량의 고유값만 측정된다. 그리고 측정과 동시에 파동함수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함수로 붕괴한다. 그리고 그 고유함수하고 파동함수하고 곱한 그것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 고유값이 측정될 확률이다라고 하는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의 확률적인 측면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EPR 논문은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주장하고 그 양자역학에서는 다루지 않은 숨은 변수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미세계에서도 상태가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것이다. 결정론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1935년에 슈레딩거는 고양이 사고실험을 통해서 코펜하겐 해석의 문제점, 코펜하겐 해석이 이런 거시세계로 일반화되면 얼마나 리디큘러스한지 이상한지를 부각시킨 것이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양자역학을 적용해서 많은 계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양자역학은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계산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산만 한다. 그 계산만 해가지고 실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무엇으로 푸냐면 코펜하겐 해석으로 푼. 코펜하겐 해석이 아닌 다른 거는 양자역학을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 나올 때 다른 이제 이론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다중우주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동시에 하나의 고유값이 되고 나머지 고유값들은 없어졌죠. 근데 나머지 고유값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게 다른 우주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다. 이런 아주 이제 그런 엉뚱한 그런 이론들도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반도체, 레이저, MRI, 컴퓨터, 우리 핸드폰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양자역학으로 가능한데 지금은 양자역학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의 발견이라고 하는 건 이리저리 생각에다 모두 이렇게 발견했지만 오늘날의 새로운 물질, 새로운 기술 문명 이런 거는 양자역학으로 미리 계산한 다음에 새로운 신약 이런 것들은 양자역학으로 계산한 다음에 새로운 걸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밑에 기반을 두었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양자역학으로 계산할 때 뭘 구할 때 뭘로 하느냐? 코펜하겐 해석으로 하는 겁니다. 코펜하겐 해석이 아닌 것은 적용할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까지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전부 다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정밀 과학기술의 성공은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 대단히 정확하게 성립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노벨상 하나 나왔죠. 노벨 물리학상 알랭 아스페, 존 콜라우저, 안톤 차일링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한 걸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가 실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EPR 논문에서 제기했던 그런 역설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옳지가 않고 양자역학이 옳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서 그 유형을 입증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코펜하겐 해석이 이상한 것 같지만 코펜하겐 해석, 양자역학이 모든 것이 확률로 설명이 되는 것은 어떤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원자 내부 세계는 원칙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자 세계에 대한 정보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원자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바깥으로 나올 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거를 거시 세계에서도 바깥에 나온 걸로 안을 이제 추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이론에서는 그래서 다음 예에서 확인했듯이 미시 세계뿐 아니라 거시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대상에서 예측할 때는 코펜하겐 해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로터리 머신을 그 예로 들면 좋습니다. 로터리 머신이 뭡니까? 복권 번호 추첨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구슬입니다. 근데 구슬에서 1에서 9까지 숫자를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 로터리 머신 안에 1이 적힌 건 하나가 있고 2가 적힌 건 2개가 있고 3이 적힌 건 3개가 있고 이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구슬이 전부 해서 몇 개 있습니까? 45개가 있죠. 이 45개의 구슬 중 하나가 통 밖으로 빡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으로 나온 번호가 무엇인지 그걸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나온 번호는 어떻습니까? 1에서 9 중에 하나만 보이죠. 1.5가 보이고 이런 일 없죠.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안에는 1에서 9까지 밖에 없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미세계의 운동 방정식의 고유값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번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의 고유값만 측정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기 전까지는 구슬의 번호를 알 수가 없죠.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고유값을 측정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죠. 그 다음에 한 번 구슬이 나오면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보더라도 계속 같은 번호죠. 그게 바로 콜랩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측정한 고유값은 다시 측정해도 고유값이다. 근데 어떤 번호가 나올 확률은 어떻습니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안에 지금 아까 1은 하나 있고 2는 2개 있고 여기서부터 그 번호가 나올 확률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죠. n이 보일 확률은 45분의 n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루트 45분의 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함수의 제곱이 45분의 n이다. 그래서 고유값을 QN을 측정할 확률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코펜하겐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양이 문제를 실제로 미세계에 존재하는 전자 문제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죽은 상태가 있고 산 상태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중첩될 수 있는 두 개의 상태는 하나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 상태일 때죠. 그러면 그때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포텐셜 에너지가 하나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고양이한테 적용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간단한 변수가 하나인 그런 고양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수히 많은 그러면 그때는 벌써 이제 우리 미세계에서도 그런 무수히 많은 거 사실은 조그만 분자 하나만 계산할 때도 어떤 물질 하나만을 양자역학으로 계산할 때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산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가 하나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두 개의 고유함수다라고 말하는 건 큰 무리가 있지만 그냥 이게 성립한다고 하죠. 그리고 산 고양이의 고유값은 2 플러스고 죽은 고양이의 고유값은 2 마이너스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 이렇게 절반씩 섞여 있다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상태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게 되겠죠. 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이제 전자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자는 스핀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스핀 업이 가능하고 스핀 다운이 가능하고. 그래서 스핀 업의 에너지하고 스핀 다운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스핀 업인 초기 조건에서 스핀 업인 상태와 스핀 다운인 상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t일 때의 상태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산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산 고양이의 파동함수에 해밀토니안을 연산자를 하면 E 플러스가 나온다. 이건 또 E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요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를 더해서 2분의 1이고 어떤 값이 이제 측정할 때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 중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벡터를 측정한 에너지가 E 플러스면
고양이는 살아있고 E 마이너스면 죽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에너지가 E 플러스면 상태 벡터가 어떻게 되냐? 푸사이 플러스로 살아있는 고유함수로 콜랩스하고 E 마이너스는 푸사이 마이너스로 콜랩스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수많은 고양이에 대해서 추정하면, 그러니까 어떤 한 고양이가 아니라 수많은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하면 그때 측정이 되는 게 어떠냐?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기대값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 이렇게 에너지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푸사이 T에 측정하면 이 업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측정되면 전자는 스핀 업이고, 이 다운이면 스핀 다운이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하면 콜랩스 한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런 전자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을 평균할 것 같으면 기대값은 2분의 1, 이 업 더하기 이 다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와 슈레딩거 고양이를 볼 것 같으면 이 중첩된 상태로 기술되는 전자에 대해서 물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전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이랬을 때 그 관찰되기 전까지는 전자는 스핀업이고 동시에 스핀 다운인 전자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중첩된 상태에는 스핀업일 확률이 절반이고 스핀 다운일 확률이 절반이 포함된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건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 측정한 거하고 이제 비교할 때는 뭘 측정합니까? 실제 어떤 상태를 측정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얘기할 때는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가 절반씩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전자가 스핀업이고 스핀 다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확장할 것 같으면 고양이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슈레딩거 고양이의 사고 실험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때는 1935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양자역학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양자역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 파동함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파동함수는 실제로 관찰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파동함수는 관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실험하면서 파동함수를 관찰한 예는 없습니다. 뭐만 관찰합니까? 진짜 관찰한 것은 파동함수에 제곱을 해가지고 확률한 기대값만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한 번 관찰하는데 한 번 관찰한 건 알 수가 없고 똑같은 상황가를 여러 번 관찰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평균하면 양자역학에서 구한 기대값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첩된 상태는 뭐라고 얘기하면 맞냐면 살아있는 고양이 상태와 죽어있는 고양이 상태가 각각 50%씩 포함된 상태이다. 근데 이게 진짜 죽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50%, 죽어있을 가능성이 50%인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를 가지고 양자역학이 이해할 수 없다. 슈레딩거가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넌센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해석하면서 웃을 수는 있지만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조금 도가 지나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승문고등학교 현대물리학 특강 4번째 시간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